중국 관광객 2천만 명 중 단 3%만이 재방문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하버드 관광심리학과 제임스 왕 교수가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관광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MZ세대의 해외여행 만족도는 평균 62점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도시를 경험했지만 진짜 감동을 느낀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한 도시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베이징 출신 27세 여성 마오린. 그는 귀국 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서울병에 걸렸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4억 인구 대국. 중국의 젊은이가 왜 한국을 두고 세계 최고라고 외치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여행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한 거였어요. 베이징에서 나고 자란 저는 상하이도 가봤고 홍콩도 가봤고 도쿄도 다녀왔죠. 어디를 가든 비슷했어요. 사람 많고 빠르고 화려하지만 뭔가 공허한 느낌. 그래서 한국도 별 기대 없이 간 거였어요. 한류 좀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입국 심사대 직원이 웃으면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거든요.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 이건 그냥 매뉴얼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항 곳곳에 중국어 안내판이 보이고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베이징 공항에서는 외국인 안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베이징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밀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거야? 저는 속으로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이 도시는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든 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었죠. 첫날 밤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베이징이었으면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았을 시간이죠. 그런데 서울은 환했어요.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고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심지어 여성들도 혼자 걷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길을 잃었어요. 숙소로 가는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골목길이 복잡해서 당황했는데 그때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찾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그분은 제 화면을 보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여기서 2블록만 가면 돼요. 제가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요. 그분은 저를 숙소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헤어지면서 손까지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울었어요. 베이징에서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관광객인 걸 알면 바가지를 씌우거나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죠. 이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지하철을 타면 외국어 안내 방송이 나오고 길을 잃으면 무료 와이파이로 지도를 검색할 수 있고 편의점에 가면 따뜻한 도시락을 데워서 먹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탈 수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이렇게 편리한 게? 저는 계속 놀랐어요.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질서는 없었거든요. 사람은 많지만 시스템은 복잡하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실생활에서는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편의점이었어요. 세븐일레븐, 지유, 이마트24 같은 편의점들이 정말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24시간 운영하면서요. 저는 새벽 2시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는데 직원분이 웃으면서 도시락을 데워주시는 거예요. 중국 편의점은 도시락도 없고 있어도 차갑게 먹어야 하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여행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한강 산책로를 걸었어요. 밤 10시쯤이었는데 산책로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치킨을 먹으면서 강을 바라보는 커플도 있었고 혼자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멈춰서서 강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나라는 사람을 위한 나라구나. 중국은 국가를 위한 국가였어요. 빠르게 발전하고 크게 성장하는 것만 중요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이 편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라였어요. 그게 진짜 선진국이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볼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버스에서 노약자가 타면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 나라를 만든 거구나 싶었어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숙소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거리가 밝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다시 올 거야. 꼭 다시 올 거야.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진짜 미쳤어. 여기 꼭 와봐. 세계 최고야. 친구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어떤 도시보다도 완벽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이건 깨달음이었어. 중국은 크고 빠르고 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따뜻하고 질서 있고 사람을 존중했어요.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한국 생각만 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서울병에 걸렸다고 놀렸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어요. 진짜 선진국은 크기가 아니라 품격이라는 걸, 진짜 강한 나라는 힘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친애하는 서울,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자랑스럽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